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제 동원 피해 제3자 변제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민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과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를 두고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1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경기 둔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시설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도 14개 국가 산업 전단을 지정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자재를 수송하던 헬기가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모레 오전엔 한일 의원연맹 등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동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엔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에 대해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두 나라 정상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관계 전반의 정상화 방안과 경제 협력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서는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한국의 정권 교체로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일제강제 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정기 수요 시위와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 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의 국익을 우위에 두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화여대 등 전국 18개 대학교에서는 시국 선언이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은 최악의 굴욕 외교라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해법안이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150곳이 넘는 기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와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개 분야에 대한
550조 원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와 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20대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줄었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하면서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일상 회복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폭을 끌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은 2달째 쪼그라들었고 이 여파에 운수,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보건복지업,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2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효과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9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수출 감소는 취업자 면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도소매나 운수 창고업 감소로 청년층 취업자는 넉 달째 줄어 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소폭 늘었지만 40대는 8만 명 가까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산업들이 다를 텐데 이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는 30대들이 조금 늘 수 있고 운수 창고업 뭐 이런 데 종사하는 이제 40대가 조금은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당장 올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이 되는데 5월 27일이 토요일이라서 그 다음 주인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면서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 공휴일 확대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동시에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관보에 공포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또 마트와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2년 5개월 정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는 건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인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마트나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병원과 일반 약국 등 의료시설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뿐입니다. 역시 20일부터 한중 국제 여객선 운송도 차례로 재개됩니다. 중대본은 이번 추가 방역조치 해제가 코로나19 위험 감소세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발생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18,999명으로 지난주 대비 899명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는 147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봐도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8명으로 지난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소폭 늘었지만 학교 생활이 시작된 19세 미만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었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확진자 비율이 11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달 말 발표할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5분쯤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길이 인근 야산에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64살 노모 기장과 송전탑 업체 관계자 51살 이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기초등학교 인근 야산으로 다행히 2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 헬기는 경남에 있는 항공사 소속 민간 헬기로 송전탑 공사 자재를 옮기다가 선로에 걸려 추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대응팀과 경찰은 헬기 비행 계획서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민생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이 많아서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대표, 당내 비주류와의 갈등 봉합도 큰 과제지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원팀이 필요하다면서 경쟁자였던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잇따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커진 당내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 출신인 이계호 의원에게 공천 TF 단장을 맡긴 것도 같은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오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냐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이번에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라고 믿고 또 저도 당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갈증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더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저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대표가 저렇게 악수하고 만나서 협치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물론 김기현 신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일주일 만이긴 한데 그럼에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협치하자고 하는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일단. 네. 협치 잘 될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이 민생 관련한 이제 법안도 많고, 네. 뭐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뭐 수도권 지역에 네. 한 300조 정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 그리고 네. 뭐 전국적으로 14개의 이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뭐 이런 것을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할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런 경제 살리기랄지 아니면 이제 국가의 그러한 첨단 산업을 등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를 네. 위한 뭐 이러한 것 또한 민생을 비롯한 예. 여러 가지 법에 있어 관련돼서 사실 여야 협치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네. 지금 법사위에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타 상위에서 온 또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신임 당대표로서 하실 일은 여야 협치를 위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렇게 화면 보고 계십니다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박상혜 의원님, 또 협치의 조건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네. 대화하자, 뭐 민생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안 하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예,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여야 영수회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예, 부분들 뭐 메시지를 전달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무슨 잠재적 범죄자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아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하고 한 자리에 있는 자체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김기현 대표가 이번 주였나요? 네.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예.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력해서 입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대통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 오히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다행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런 함께 풀어갈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더 붙이자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직접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불행한 사건과 연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비서실장 이렇게 전 비서실장 사망 관련 이런 공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상의 파트너, 대화의 상대자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고 한다면 네. 그런 민생을 위한 협치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냐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그런 부분 뭐 여야가 같이 좀 공통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김기현 대표가 격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예. 또 비공개에서 뭐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김기현 대표님도 또 울산시장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도 경기도지사 하시고 그래서 뭐 서로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봤으니까 뭐 이러한 뭐 민생이나 뭐 이런 뭐 경험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자주 소통을 하자, 또 왕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시절에 또 당시 대선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많이 또 앞장서서 사실 공격의 선봉장에 서셨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위리안치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도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서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또 덕담을 나눴다. 뭐 이러한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뭐 첫 단추는 저는 뭐 좋게 꿰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또 서로 각을 세울 부분은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민생이랄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뭐 규제 완화랄지 아니면 국민의 뭐 생명이나 안전 강화 사실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치를 하면서 또 자주 여야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또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때 정치할 때를 보면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국민 갈등을 해결했었다. 그때의 그런 협치하는 모습이 아쉽다라는 따끔한 비판을 해주시더라고요. 여야가 양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타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결국 여러 가지 국민들의 다양한 이견을 해소하는 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뭐 제가 또 국민의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면 또 반론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양보를 지금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 일단은 저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이 함께 책임을 갖고 또 물론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함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뭐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을 방문하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특별하게 전직 대통령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지난 그 경선에서 또 축전을 보내면서 당대표로서 충분한 뭐 자질과 또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병원 입원하실 때도 김기현 대표가 또 찾아가셨던 적도 있고 특별 사면된 이후에 또 논현동 자택을 이제 찾아가신 적이 있고 이래서 뭐 그렇게
본인을 또 이렇게 또 지지해준 데 대한 뭐 감사 차원도 있고 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 차원도 있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과거 친이계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또 친이계 의원이었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과할 정도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전당대회에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별로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당내에서 뭐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뵙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당에 갖고 있는 전통이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이후에 나왔던 이제 가까스로 부결이 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자진 사퇴론, 뭐 질서 있는 퇴진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목소리를 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재판이 많아지는 올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비대위 체제가 꾸려져서 총선 치르게 될 거다.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이 대표가 계속 얼굴로 가는 게 타당하는지 아니면 뭐 새로운 지휘자를 찾아야 되는지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얘기가 보면 뭐 질서 있는 퇴진론 이렇게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논의가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런 게 뭐 조직적으로 논의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리겠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계호 의원 지금 총선 공천제도 민주당 TF 단장을 맡았는데요. 이계호 의원이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낙연 대표님의 지역구를 또 물려받았죠. 그랬군요. 예. 그런데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자진 사퇴론과 관련해서 무슨 총선 앞두고니까요. 그 시기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자, 이 TF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이계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먼저 공천제도 관련 TF는 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보면은 뭐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이나 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과 관련되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 패배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네. 아예 2020년 전이죠. 1년 전에 이와 관련된 룰을 확정한다라고 그래서 이른바 이해찬 중요한 자리네요. 예, 예. 이해찬 룰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도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봐야 될 것이고 또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뭐 당 대표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워낙 그 당시에 꼼꼼하게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이 손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다양하게 혹시 필요하다면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이계호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는 박주민 의원 얘기가 조금 사실에 더 부합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박주민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뭐 도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나 또는 조직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대규모로 논의되거나 그런 바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지금 우리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공천 룰과 관련된 그 룰을 정확하게 세팅하고 많은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신인들이 어떤 룰 속에서 자신들의 공천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확정하는 것, 그게 당의 단합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임박해 오면 또 여러 가지 한국 선거는 또 다양한 가변성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계호 의원을 이제 단장 맡기면서 저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뭐 이계호 의원님께서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경쟁자들 계속 만났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한테도 자리도 뭐죠?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네. 자리도 네.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고 했죠. 네. 예.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나고 네. 어떻습니까? 이 당내 통합이 우선 일단 임무가 될 텐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인사를 일주일 보면은, 전에 이제 당대표 선출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경쟁자였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예. 또 황교안 대표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화합, 당내 화합을 이루고 예. 뭐 이를 또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다져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네. 지금 뭐 무난하게 저는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 뭐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원내대변인으로 1년 또 모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김기현 대표는 예. 굉장히 성실하시고 치밀하시고 네.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일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도 또 만나시고 오늘 또 MB 대통령도 또 예. 방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뭐 통합 또 소통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광속도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저는 이 당의 화합을 위한 구상이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를 위해서 이번에 사실 52% 정도의 53% 네. 가까운 과반의 이 득표율로 당선이 되신 것으로도 당원들이 사실 김기현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이것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당대표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과반은 얻었지만 53% 지지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석하기 조금 무리인 것 네 같아요. 명이 나왔는데 53%는 예.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결선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죠. 네. 그런데 왜냐하면 4분의 1이면 25% 아닙니까? 예. 근데 25%의 배를 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후보들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자기 지지 기반이 굉장히 확고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52.9%의 그 당원들이 지지를 밝힌 것은 뭐냐면 결국은 빨리 당을 통합하고 또 구심점이 돼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라. 저는 이러한 당원들의 열정과 또한 진정성이 오늘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통합이 지금 우선 과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요. 이른바 개혁의 딸들 이제 지지층에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내부 총질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당원존 예.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열성적 지지자들이 지난번 2월 27일 표결 이후에 예.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네. 그래서 때로 볼 때는 좀 과한 표현들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듣고 설득하고 자제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하는 시간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당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통 채널들이 더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또 우리 당원들 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당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대표의 마음도 좀 잘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자제 요청을 좀 늦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표결과 상관없이 좀 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과도한 표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제는 굉장히 또 솔직하게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격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총뿌리를 내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작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대표께서 얘기한 건 뭐 적절한 시점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는 우리 당원들이 뭐 기본적으로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취지
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도 뭐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 만나보시면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년도 총선 승리하고 민주당이 잘 되고 다음 또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더미래 관련해서 간담회 참석하는 거죠. 예, 오후에 아마 더미래가 이제 50명의 의원들을 만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좀 의원들이 소속된 의원 모임이고 예. 거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친명이라 불리는 의원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 성향이 강하거든요. 예, 예.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예. 그런 보이스를 대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허심한 의견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대표가 강훈식 의원인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경선을 같이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뭐 수렴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당원과 라이브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 경기지사 때 첫 비서실장 그리고 성남시 때도 비서실장 지냈던 분이 이제 사망하고가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처음 한 것 같죠. 닷새 만에. 예. 아마 대표 뭐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대표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가슴이 먹먹하고 힘드셨겠습니까? 뭐 공개석상에서 발언 안 할 때도 약간 뭐 네. 시간을 뜸들이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표 개인에 대해서 좀 평가하긴 그렇지만 조금 그런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비해서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네. 조금 더 표현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앞으로도 이 대표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 내에 지금 여러 움직임이 많잖아요. 네. 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네. 내고 있고 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내 이제 소통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노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지난 2월 27일에 그 체포 동의안 부결이 됐습니다만 예. 찬성이 138표, 예. 그 부결이 137표로 맞습니다. 사실상의 가결이나 마찬가지인 이것이 저는 민주당의 균열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일 후인 3월 9일에 또 측근이었던 전영수 전 비서실장이 네, 네. 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봉합이 잘 되지가 않을 것 같다. 네. 그 여론조사 상으로도 57% 정도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또 3월 17일 또 내일 모레면 또다시 그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또 공판을 나가셔야 됩니다. 2주마다 한 번씩 공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민주당이 굉장히 갈등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증인 신문에서 예.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또 그와 다른 뭐 증언이 나온달지 이럴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총선을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네.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당내 분열이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서야 책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만 사실 도의적 책임은 충분히 조문 갔을 때도 밝힐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책임이라는 말에 치읓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책임을 꺼내는 순간 이게 그러면 도의적 책임이냐, 예. 법적 책임이냐, 아니면 정치적 책임이냐 분명히 그렇게 또 국민들은 물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책임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현 상황에서는 결국 사퇴론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책임이라는 말씀을 꺼내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 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공천 TF 단장을 이계 의원에 맡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천 룰을 정하는데
비명계 의원을 단장으로 맡긴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한 2명이 친명계고 뭐 나머지가 비명이나 그렇게 중립적인 보도가 보다.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김이 빠진다 지금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 빠진다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여기서 뭐 얼마나 그렇게 아주 대단 혁신적인 걸 만들 수 있냐.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올 예를 수 들어서 있는 것 국민의힘 같고요.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가 아닌 비윤계의 공천 단장을 맡기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비교할 수 것 있잖아요. 아니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그 단장 자체를 맡긴 것은 네. 뭐 이것은 또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저는 적합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의힘도 이렇게 그 네. 친윤이 아닌 비윤계 의원한테 단장 맡길 수 있을까요? 비슷한 만약에 그 기관이 있다면? 그거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은 좀 상황이 저는 좀 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공천 그 TF가 네.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언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힘이 좀 빠져 있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천에 그러면 ABC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대표가 공천을 할지 말지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대표가 또 만약에 사퇴를 하는 뭐 상황이 되면 그러면 또 어떤 비대위가 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또 공천 TF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굉장히 어정쩡하고 가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공천 TF를 또 비명계 의원이 맡으신 것은 나름대로 탕평책이나 당내 화합을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내년 공천에 총선에 반영이 될지 사실 그 부분이 불투명한 것이 이게 민주당의 고민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그래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예. 저희 당은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도부가 변경된다거나 네. 뭐 당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지금 힘이 빠진다가 아니라 예견 가능성. 네. 항상 정치 신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선거 며칠 전에 확정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오히려 정치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전주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정치가 정상화 궤도되어 있는 정당 정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회의 처음 했다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박상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주택 매매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7개월 만에 하강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됐고 서울도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하강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05.2로 전달보다 1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1월 91.5에서 지난달 102.1로 10.6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아파트의 대체제인 오피스텔 수요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1월 이래 월 기준 가장 적은 거래량이고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72.6% 줄어든 겁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안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 행정 우수 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실수로 내리역을 지나칠 경우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 요금을 또다시 내야 하고
이동 중에 화장실 이용 등으로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냅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신문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마음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신속함이 생명이란 겁니다. 특히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미 내부 결재와 검사의 심사, 법원의 판단까지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어느 세월에 증거를 확보하겠느냐고 반발합니다.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출되거나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 기밀이 셀 걱정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사실상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득을 보는 건 권력자나 재벌이 될 거라며 형평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검경에 이어 공수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규칙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검색할 키워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이 역시 실무를 모르는 소리라며 반대합니다.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려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속 대법원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최근 법원장 회의에선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쓸어가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규칙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는데 대법원이 기존 개정안을 강행할지 중재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최근 나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인수설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신문자본에 방송을 넘겨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한석 지부장은 동아일보가 YTN 지분 매수에 뛰어들고 TV조선이 YTN 라디오를 가져가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는 곧 YTN을 24시간 보수 편향 채널로 만들려는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YTN 강제 매각은 단순히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나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따른 폭력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넉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빅테크 업계의 대량 해고로 감축된 인원이 10만 명에 가까운데 최근 은행 파산 등으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지난해 금리를 크게 올린 부작용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Fed goes after inflation and they raise rates, slow the economy down, and all of a sudden stuff starts to break, and that's what we're seeing. 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왔던 거대 정보기술 기업 빅테크들의 감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해 11월 전체 직원의 13%인 11,000명을 해고한 지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규모의 감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몇 달에 걸쳐 10,000명을 해고한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 가운데 2차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은 메타가 처음입니다. 저커버그 CEO는 불안한 경기가 수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더 강하고 신속한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감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Look, I think it's probably tip of the iceberg. They're going to continue to cut. Now,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cut into their muscle, but I mean, there's a lot of bloated costs that they need to get through. 이로써 지난 1년간 빅테크 업계가 단행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메타 2만 1,000명을 비롯해 아마존과 MS가 올해 초 각각 18,000명과 10,000명을 감원했으며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12,000명을 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도 7,000명을 줄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일단 속보가 안 떴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하라고. 이거 듣고 있나? 네. 노동개혁의 이 많은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MZ세대에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초의 그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모두 받아보다는 최근에 이제 국내에 하기 전에 사전에도 했고 지금 방금도 했고 엇박자라는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엇박자는 확실히 아니다는 말씀. 이런 노가님들이 좀 나오고 아닙니다. 전혀는. 안녕하세요. 네. 프렌치보트 확대 방지를 위한 강제프로 IT 메신저의 전달을 그래도 박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방도 아닌데 F 좀 주기. 예. 제가 좀 F볼 때 좀 흥분하는 게 있어요. 69시간으로 상징되는 이번 발표는 결국 특정 기간 초정 시간 모드, 즉 크런치 모드를 전 산업에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이미 건강을 해친 후에 몰아서 쉰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한테 상임위를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나이상 MZ인데 MZ 누가 도대체 69시간 노동을 좋아하냐. 제가 오면서 사실 누구한테 크런치 모드의 어원이 뭐냐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다 아시죠? 크런치 뭐 부서지는 소리라고. 뼈가 무슨 얘기죠? 뭔가 이렇게 부서지는. 어쩌다 이게 노동 시간을 줄이지는 못할 만큼 늘리는 방향으로 퇴행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일단 속보가 안 떴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하라고. 이거 듣고 있나? 네. 이게 아니죠? 네. 또 지켜봐야겠죠. 누가 추진했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걸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에서 안을 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4.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았는데요. 다만 저녁까지 중서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고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도 함께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서쪽 지방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너함이 감도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날이 반짝 쌀쌀해집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0도 선까지 떨어지는 등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환절기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영하 1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날이 다시 따뜻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